그래서 지금 뭐 추산컨대 한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걸로 추산이 됐는데 그들이 다 동기화를 하면 똑같이 동기화를 하면 블록이 딱 완성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일시에 동기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기화가 돼야지만 블록이 형성된다 하셨잖아요. 6만 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동기화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날씨가 더운 만큼 경제도 핫하면 좋은데 침울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흐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면 좋을 건데, 역으로 한번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제 경제단판 방송에서 늘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화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셔라. 근데 그 가능성은 0.001% 정도 남아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원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저와 평가는 같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알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신 분에게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각각의 어떤 양태에 대해서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백운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근데 암호화폐라는 게 참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의미가 상당해요. 암호라는 뜻과 화폐라는 뜻이 붙어 있잖아요. 왜 암호화폐라 그랬을까요? 암호학을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다는 그 화이트 페이퍼에 P2P 디지털 머니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이제 화폐라고 번역을 처음에 했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말이 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화이트 페이퍼에 만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원래 만이라고 하는 건 흐름 추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흐름은 뭐 일반 가게에서 거래하는 것도 현금 카드 주면은 제가 현금을 얼마 썼는지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화폐의 본질인데, 크립토라고 하는 게 암호, 은밀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왜 암호, 은밀한 뜻을 붙였을까요? 거기에서 쓰이는 암호라는 말은 뭐 은밀하다는 표현보다는 이 암호학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비트코인은 익명성은 아니고 기본적인 전제는 가명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가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그거를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트래킹할 수 있고 또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부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렇게 위조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로 분석해서 그 숫자를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암호 코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암호학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BTC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수요와 공급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비트코인 지갑 개수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한 명이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갑 개수가 한 명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걸 가지고 추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 사용자는 한 2억 명 정도, 2억 명 그렇게 보고 암호화폐 전체로 보면 4억 명 이렇게 보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적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갑, 카피, 위변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전자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단어를 우리는 글로 쓰면 다 써야 되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카피하고 페이스트 해버리면 다 똑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의 어떤 위변조 기능도 비트코인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가요? 되게 좋은 그 비유를 잘 대주신 것 같습니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으면 위변조가 가능한 거겠죠.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중지불 문제라는 걸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는데 그 트랜잭션을 누군가가 똑같이 했을 때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느냐, 이중지불 방지를 할 수 있느냐로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블록체인에 이제 트랜잭션이 담기고 그 트랜잭션을 처리해주는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인센티브에 의해서 그런 이중 지불을 할 요인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네. 방지를 해놨죠. 일단 썼으면 지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지우기 위해서는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입하는 에너지,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통계상으로. 그 정도의 에너지를 똑같이 써서 리버트라고 하죠. 트랜잭션을 리버트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러려면은 하나의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정도의 전기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지불 문제는 채굴자들과 이제 채굴자들이 만든 블록이라는 것을 처리하는 노드라는 주체가 네. 그렇게 할 요인을 없애줌으로써 그렇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역사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백운종 이사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씀하셨죠. 제가 늘 이 부분에 아쉬운 게 초보나 공부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용어 사전이 없어요. 블록체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노드 이야기도 들어봤고 한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기술적으로 어떤 연관이 없는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정의 자체가 해석하는 분마다 다르니까 오늘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록체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백운종 이사께서 제일 쉬운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치 택배 박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그 안에 물건들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보낼 때 네. 포장을 하고 그거를 인도시키죠. 네. 그게 이제 약간 블록체인이랑 비슷한데 예를 들어 제가 박사님한테 비트코인 하나를 보낸다라는 요청을 했어요. 예. 그 요청을 하는 주체는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에요.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저의 요청을 받아서 제가 박사님한테 1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그 트랜잭션 요청, 송금 요청을 예. 대기열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마치 택배 박스를 받기를 기다리는 그 택배사처럼. 그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형의 형태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가 있는 그런 연결고리의 시작점이라고 또는 중간점, 뭐 종착점도 되겠죠. 네. 그런 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요청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네. 하나의 택배 박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블록체인에 제가 주문을 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백운종 이사에게 보내라 아니면 받아라 이런 주문을 넣었으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까? 일단 요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 요청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거를 싸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택배원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누구라고? 그게 이제 채굴자입니다. 채굴자. 채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네.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막 담아줍니다. 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아요, 저희한테. 얼마씩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수수료를 딱 얹어가지고 택배사로 싹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택배사가 이거 제대로 잘 포장됐고 수수료도 잘 붙어있네. 통과! 하면은 그 블록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인 블록 체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뭐 80만 개 정도 예. 넘어 있는데 예. 거기에 탁 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탁탁탁탁 10분에 한 번씩 붙여지는 게 블록 체인이다. 10분에 한 번씩 붙어지는 게 블록체인이다. 네. 근데 그 택배사는 누굽니까, 그러면? 그 택배사가 이제 네. 어떤 주체가 없고 주체는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떤 회사가 도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채굴자라는 사람들이 택배원이고 예. 이 채굴자들이 노드라는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노드, 풀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노드는 블록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배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택배사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입니까? 아니면은 컴퓨터 속에 있는 알고리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말씀하시니까 정말 좋은 그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 네. 비트코인 코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아, 코어라고 하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컴퓨터에다가 딱 깔면은 그 컴퓨터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보내준 그 블록 네. 채굴자들의 트랜잭션을 검증을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그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은 컴퓨터들과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추산컨대 한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네. 그들이 다 동기화를 하면 네. 똑같이 동기화를 하면 블록이 딱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전체가 다 일시에 동기화가 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기화가 돼야지만 블록이 형성된다 하셨잖아요. 네. 6만 개 중에서 하나가 빠져도 동기화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은 컴퓨터가 딱 하나여도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여전히 블록을 쌓죠. 그게 이제 수가 많으니까 훨씬 더 안전할 뿐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군요. 너 책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도 안 하더만 그 코어를 깔아놓고 있었거든요. 자기 노트북에.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가격은
상당히 좀 가격이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고요. 오픈 소스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겠죠. 자기가 쓰던 노트북으로 그대로 하면 비용은 따로 들지 않겠죠. 네. 전기비만 들어갈 겁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제 컴퓨터를 쓰기보다는 노드 역할을 하는 기기 장비를 네. 그냥 별도로 구매해서 네. 집에 있는 그 인터넷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이더넷 케이블로 꽂아놓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어떤 패키징된 그런 노드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제가 보면은 뭐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 정도 할까요? 네. 네, 이렇게 뭐 1TB 외장 하드, 네, 외장 하드. 라스베리 파이 4라고 하는 연산 장치, 네. 이런 이제 주변 장치들을 탁 모아서 냉각기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발열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딱 케이블에 꽂아놓으면 알아서 10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들과 동기를 해줍니다. 네. 방금 10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블록체인의 택배 박스가 이렇게 붙어서 전달이 되는 과정이 10분 만에 탁탁탁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10분이고요. 어떨 때는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10분보다 적게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계열을 쭉 늘려놓으면 평균 10분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위대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채굴자들이 많이 채굴에 참여를 하면 네. 아무래도 훨씬 더 빨리 채굴이 되고 블록이 빨리 쌓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예. 2주일에 한 번씩 이 난이도를 올려줘요. 채굴자들은 문제를 풀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내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먼저 푼 사람이 예. 택배 박스를 먼저 싸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거기서 오는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네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네가 제일 먼저 이 포장 완벽하게 했어. 그러니까 네한테 내가 리워드를 주겠어라고 판단은 컴퓨터 전체가 돌아가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이제 해시키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논스라고 하는 미지의 숫자를 내줍니다. 네. 그 미지의 숫자를 먼저 찾는 채굴자가 자동으로 채택이 됩니다. 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난이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앞에 0이 한 19개 정도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한 16개 정도 숫자가 있는 네. 10진수 숫자가 주어집니다. 네. 그럼 이걸 랜덤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 비밀번호 4자리만 맞추려고 해도 네. 엄청난 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거를 이제 조합을 맞춰야 되니까 상당한 연산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1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이 큰 규모의 이제 채굴장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먼저 풀면 아무튼 이제 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를 찾았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해시키 함수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맞춘 사람이 3.12 비트코인입니다. 현재는 블록 보상에 그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시캐시라고 하셨죠. 예. 제가 이제 어디 외부 강의를 가면 이렇게 표현을 드려요.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체크카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체크카드 가지고 호텔 룸에 들어가서 딱 떼면은 차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풀린단 말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그 카드 안에 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이 열쇠고리에다 딱 대는 순간에 도화에 열쇠가 잠겨 있다는 건 1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반도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 코드가 111에서 0000 이렇게 해서 풀린다. 그래서 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 원리와 비슷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암호 문제를 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누가 내는 겁니까?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내는 네. 겁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내는 겁니다. 이제 SHA-256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은 더블 SHA-256이라고 2번 그거를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네. SHA-256이라는 암호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256비트의 이진수 1010으로 이루어진 이진수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 랜덤 넘버는 뭐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SHA-256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고요. 그다음에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방울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예. 네, 그런 정도니까 뭐 예. 상당히 이제 예. 무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 숫자보다 많다. 그렇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범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좁은 것인지. 근데 그게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조금은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SHA-256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정해질 수가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AI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왜 비트코인이 자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AI의 디지털 기술과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든지 차용되거나 같이 융복합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자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조금 더 우리 백훈종 이사께서 풀어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박사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제가 뭐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받아들일 때 예. 저의 방식으로 이제 예. 이해를 하자면 네. 앞으로는 AI 비서를 누구나 쓰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낸다 해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보험사에다가 제가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카드 결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AI 비서를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보험사가 이용하는 AI 비서와 제 AI 비서가 그렇죠.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인 거죠. 네. 비행기 예약이라던가 미용실 예약이라던가 모든 네. 것들이 다 AI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네. 돈 거래도 그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프로토콜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의 프로토콜은 네. 뭐 크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신용화폐,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시중은행들, 네.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신용카드라던가 뭐 벤사, 피지사 이런 이제 망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합쳐질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하게 돼요. 네. 이제 국가별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어떤 뭐 피지사, 벤사가 이용하는 신용카드망 또는 뭐 계좌이체에 쓰이는 뭐 하는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로 범위가 넓어지면 결국 또 외환 거래라는 거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국경이라는 피지컬한 존재가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AI 비서를 쓰는 세상이 되면 그게 더 희미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도 되게 자유롭게 뭔가를 위해서 이런 컨텐츠도 될 수 있겠죠. 네. 소비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단일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음.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인터넷에서 쓰이는 AI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돈의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이 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제가 지금 쭉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면 결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노동을 주고 자본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개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과 의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기업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업과 개인 간의 그냥 거래로만 놔둬버리면 누가 체벌하고 누가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까? 근데 방금 주신 말씀을 놓고 보면 앞으로 내 비서도 AI가 들어가고 정부적 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트럴 AI라 그럴까요? 모든 기능이 AI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문제는 이제 정부라는 기능은 극히 축소돼서 안보, 군사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내용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이쪽으로 넘기는 형태도 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제가 화폐는 은행에 예금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예금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자도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예금을 받으면 보통 화폐라고 하는 기능은 받은 예금을 은행으로서는 부채잖아요. 그러지만 한쪽으로 딱 넘겨오면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우리 유리 PD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대출 이자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담보 물건이 설정이 되면서 자산과 부채 개념을 드나드는 게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명성이나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미래 경제학을 우리 백운종 이사께서 한번 쓰신다면 화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은 화폐이다라고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하기보다는. 네. 뭐 제가 한번 그럼 잘 해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대학교 때부터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이었고 전공은 뭐 하셨어요? 금융특화 전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경영학 전공했고 예.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어떤 자유주의 경제학에 굉장히 이제 심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결국 예.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유스풀한 픽션이다. 이제 분명히 존재하지만 네. 굉장히 유스풀하다, 쓸모있다. 네.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예. 사실상 없는 존재.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항상 설명드릴 때 자주 쓰는 말이 책임의 주체가 국가에서, 네. 집단에서, 네. 중앙에서 예. 이제 개인으로 넘어오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탈중앙화, 초개인화 이런 트렌드로 넘어가는 한 현상으로서 비트코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지금 한 번도 그렇게 개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예. 기반으로 거기에서 신용화폐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밑단으로 내리는 형태로
화폐 피라미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 그 신뢰의 주체가 결국 피라미드의 탑에 놓여 있는 국채이잖아요. 네.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재무 발행 채권, 그렇죠. 미국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은행들에게 미국채는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난 코로나 이후로 미국채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게 결국 이 신용화폐라고 하는 어떤 피아트 커런시, 국가가 이걸 돈이라고 해라라고 하는 네. 그 개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저는 계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완전히 그걸 대체한다기보다는 어떤 풍선 효과로 발생하는 사이드 에펙트로 발생하는 거죠. 네. 보조 수단이 필요해진 거예요. 네. 그 현상의 대안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책임의 주체가 개인으로 넘어오면 초반에 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뭔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아직은 은행에서 예금이나 대출이나 뭐 담보 설정이나 다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그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SAB 121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해서 대통령만 인가하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비토를 놔서 결국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은행이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받을 수 있느냐. 예. 부채로만 지금은 상각시켜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 예. 근데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놔야 그걸 가지고 담보를 가지고 대출도 하고 예금 상품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된다 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겁니다. 결국 이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더 길게 보면은 그 이상으로 가면 비트코인은 아예 은행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리버테리안이즘의 관점으로 보면 개인이 이제 은행한테 그냥 다 모든 걸 맡기고 예금을 놓고 거기서 이자나오는 건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탈정부 이제 나는 초개인화된 사회에서 알아서 자립자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걸로 어떤 예금의 행위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자산 축적을 하는 사람들도 저는 늘어날 거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그 하이에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